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모처럼의 백수 아닌 백수 기간을 가지느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기만 한 철부지 49의 아빠입니다. 저 젊은 시절엔 단순히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이 꿈이었고, 취직을 하고 나니 그제야 꿈다운 꿈을 한번 꿈꿔보게 되었는데요. 취직을 하고 나서야 제 마음에 품었던 저의 꿈은 다름 아닌 화목한 가정을 이뤄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한 집에서 맛있는 밥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49의 아저씨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요즘 말로 오글거리는 말인가요? 주책이라 하셔도 저는 그 꿈에 굉장히 진심이었고, 지금 돌아보니 저는 그 꿈을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가득 담은 잔소리를 즐겨하는 아내와 아빠를 닮아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들. 저희는 겉으로 보기엔 재미없고 지루해 보일지라도 가족 간에 확실한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던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밥숟가락 놓는 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게 생긴 것과는 다르게 요리에 취미가 있던 남자였고, 아내는 그런 제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줄 아는 여자였어요. 그토록 잘 맞는 저희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또 어떻겠습니까? 저희 두 사람을 골고루 빼닮은 그 아이는 무슨 짓을 해도 저희의 눈밖에 날 일이 없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아내를 보는 것 같았고, 또 어떤 부분은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아이를 통해 서로를 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물론 세상 모든 부모가 저희와 같은 생각이겠지만, 저희에게 있어서 아들 민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 1호였습니다. 제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 아들은 그런 저희의 사랑을 먹고 자라 그 어떤 아이들보다 바르고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물론 바르고 착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이니 저희 눈에만 그렇게 보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객관적으로 아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점은 바로 똑똑한 두뇌였어요. 물론 저희 아들이 영재라던가 천재라던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반에서 3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했으니 그 정도면 제법 잘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무튼 아들은 대체 누구를 닮은 건지 공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시험이 끝난 날임에도 불구하고 독서실에 들러 저녁까지 공부를 했어요. 저는 아들 녀석에게 그래도 오늘 시험 끝나는 날이니 너무 늦지 않게 집에 들어오라고, 너 좋아하는 치킨 시켜주겠다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제 말에 그럼 10시까지만 하고 올 테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가게에서 꼭 시켜달라고 말을 하던 아들의 모습에 아들보다 제가 더 신이 났었고요. 누굴 닮아 입맛이 까다로운 건지 부모를 빼닮은 자식이 마냥 예쁘기만 해 녀석이 좋아하는 가게에서 좋아하는 치킨 2마리를 시켜놓고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창 성장기라 혼자서 닭 1마리쯤은 거뜬하던 녀석이었어요. 닭다리를 쥐고 엄마 아빠 드시라며 접시에 양보했다가 엄마 아빠는 닭다리 싫어한다는 말에 입이 찢어져라 양손에 다리 하나씩을 잡고 맛있게 먹어댈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기다리는 시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통 이런 약속을 잡으면 시간이 되기 10분 전에는 칼같이 집에 들어오던 녀석이었는데 10시 정각이 지났는데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조금 불안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역시 저만큼이나 아내도 불안함이 느껴졌던 건지 걱정을 한가득 품고 있는 얼굴을 하고서 제게 물어오더군요. 혹시 독서실에서 잠든 건 아닐까? 여보, 우리가 데리러 가볼까? 아내는 평소답지 않은 아들의 행동에 혹시라도 시험이 끝나서 긴장감이 풀려 독서실에서 잠이 든 것인지도 모른다며 녀석을 데리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의 말을 듣고 냉큼 독서실로 데리러 갔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혹시라도 10시 조금 지났다고 아빠가 달려가면 사춘기 아들이 조금은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몇 분을 더 망설였던 것이 저희 가족에게
그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겨우 30분이었습니다. 공부에 방해된다고 핸드폰도 사지 않고 가방에 책만 넣고 다니는 아들에게 약속 시간 5분, 10분 넘는 것과 30분 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이고 걱정거리였습니다. 물론 평소에 그런 저희가 유난일 수 있다는 것을 늘 감안하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날은 조금 유난이었어도 됐는지 모릅니다. 유난하지 않은 부모가 되려고 아이를 옥죄는 부모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저희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때까진 얼마나 고단했으면 공부하러 간 독서실에서 잠이 드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차 키를 들고 나가려는 순간에 큰 소리로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전화를 걸 사람은 아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에 찍힌 번호는 처음 보는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핸드폰 너머에는 다급한 목소리를 한 사람이 저희 아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그 사람이 앞서 말한 단어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경찰입니다. 김민규 씨 보호자분 되시죠? 김민규 씨가 사고를 당해 중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들의 신분증으로 신원 조회를 한 경찰이 아들이 병원이라며 전화를 해왔습니다. 피곤함을 못 이기고 독서실에서 불편하게 엎드려 잠든 아들의 모습이나 버스에서 잠들어 내릴 곳을 지나친 아들의 모습 따위나 상상하고 있었는데 병원이라니요. 10시에 치킨을 먹자고 약속까지 하고 한 자라도 더 보겠다고 늦은 시간까지 독서실에 공부하러 간 아들이 뜬금없는 병원에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꿈에도 나와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했고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가야 하는데, 빨리 민규한테 가야 하는데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으니 아내가 놀라서 저를 일으켰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제가 정신을 제대로 붙잡았어야 했는데 아내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평생 아프다는 소리 한 번을 해본 적이 없던 남편이 전화 한 통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을 보며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왜 그래? 무슨 전화인데? 저는 저의 양 팔뚝을 붙들고 힘주며 물어오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얼굴만 쳐다보니 아내의 불안함이 극에 달하는 듯 했습니다. 가까스로 겨우 힘겹게 아내에게 설명했어요. 민규가 교통사고로 중앙병원에 있단다. 여보, 우리 민규가... 아내는 오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발은 민규에게로 뛰고 있었어요. 그럼 1초라도 빨리 갈 생각을 해야지. 울고만 있을 거야? 우리 민규, 우리 아들. 아내의 따끔한 말과 동네가 떠나가라 울어대는 울음소리는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 택시를 붙잡아 타고 아들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병원 사람들, 진하게 풍겨오는 소독약 냄새, 침대에 실려 빠르게 이동하는 피가 흥건한 다른 사람들. 그런 낯선 곳에 저희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잔인하게도 현실이었고, 그것도 모자라 아들의 사고 원인이 뺑소니였다는 사실까지 전해 들으면서 완전히 정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드님께서 뺑소니 사고를 당해 길에 혼자 쓰러져 있는 걸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보고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도착했을 땐 피가 더 이상 나지 못하게 하려고 응급 지혈을 해주신 게 확인되었고요. 근처에서 일하시는 배달 기사분인 것 같더라고요. 인적이 드문 길이라 그 사람이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상태가 심각해질 수도 있었다고 경찰관은 말했습니다. 아들이 수술에 들어간 동안 다녀간 경찰에서는 다행히 인근 CCTV에 차량이 찍혀 범인을 찾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경찰을 붙들고 묻고 싶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 잘못되면 내가 그 범인이라는 놈 똑같이 만들어놔도 되냐고. 혹시 안 된다면 되는 걸로 쳐주실 수 있냐고. 정말로 잡아다 저희 아들이 겪은 고통만큼 배로 겪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말을 뱉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고요. 아니,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안감이 더 심해지니
이젠 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을 한다고 해도 그 뺑소니범을 더 심한 고통 속에 살게 하고 싶어지더군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시간이 꽤 걸릴지 모른다고 했던 의사 선생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일찍 아들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회복 속도는 긍정적인 편이었어요. 아들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을 치고 갔던 그 차량의 번호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몇 초만 더 쳐다봤더라면 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눈이 감겨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며 자기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아내와 제 마음은 찢어졌어요. 괴로워하는 아들에게 넌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 길거리에 CCTV가 있어 널 다치게 한 그 사람은 벌써 경찰 아저씨들이 잡아뒀다고, 그러니 자책하지 말라고 아들을 달랬습니다. 17, 제법 커진 덩치와 굵어진 목소리 때문에 많이 컸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여전히 아이였습니다. 그런 나의 아이를 고통받게 했으니 그 나쁜 자식을 반드시 잡아다 똑같이 찢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어떠한 조금의 합의도 없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1년의 징역이 나왔을 때 가슴이 답답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은 죽을지도 모르는 고비에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죽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의 징역이라니요. 법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은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분노하고 슬퍼하자 아들이 저와 아내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나 살아있잖아. 나 지금 되게 괜찮아. 그러니까 잊자. 더 힘들어하지 마. 부탁이야. 아들이 일부러 평소엔 하지도 않는 애교 섞인 밝은 목소리를 하며 건네오는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아들이 이런 말을 하기까지 부모인 나는 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그래서 아내와 저는 아들 앞에서 더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어요. 오래 마음에 두고 이야기해봐야 상처만 깊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모르는 선에서 다 잊은 척 뒤로는 몇 번의 소송을 더 해보기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형량을 늘리는 것에 실패를 하고 나니 체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체념이 시작되었어요. 긴 시간 동안 오직 아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만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래야 잊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억울함을, 그 분통 터지는 일을. 그리고 아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건지 의사 선생님의 칭찬을 들어가며 건강히 회복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수술을 하고 범인에게 소송을 하는 동안 한 가지 더 해온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들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혼자 인적 드문 거리에 쓰러져 있을 때 발견하고 신고해준 은인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치킨 배달하는 배달기사였다고 작은 정보만 물어물어 전해들은 저는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습니다. 몇 날 며칠에 걸쳐 그 사람이 일했었다는 곳을 찾았지만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마웠다고, 정말 감사했다고 단 한 번의 인사도 전하지 못했는데 벌써 일을 그만두고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회복을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소문을 하며 그 사람을 애타게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20살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저희 가족은 다 함께 아들의 학교가 가까운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엄마 아빠 덕분에 대학 공부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고 이사를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아들의 생일을 맞이하여 갖고 싶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에 내 나이에 무슨 선물이 필요하냐며 낳아주고 길러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선물 같은 것까지 챙겨주실 필요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단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엄마 아빠가 그날의 안 좋은 기억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고 말을 하던 아들. 아들은 예전에 자기가 무지하게 좋아했었던 그 치킨 브랜드의 치킨이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좋아하던 치킨도 마음대로 못 먹어 속상했다며 오늘은 무조건 그 치킨을 먹고 두려움을 떨쳐내는 게 자기한테 생일 선물이라고 말하는 아들이 고맙고도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치킨만 보면 무서웠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그래서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그 집 치킨을 시켜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역시 이런 저의 마음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자꾸만 아들 녀석이 그 집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다고 하니 사주고는 싶고, 그렇다고 주문을 하자니 혹여 그때처럼 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두렵고,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아들 녀석이 다 안다는 듯 손을 잡아오며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오늘은 우리 가족들 중 누구도 집 밖에 나가 있지 않잖아요. 저희는 그냥 다 함께 집에 앉아서 치킨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치킨이 오면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날처럼 집으로 돌아와야 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런 사고가 또다시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다 함께 둘러앉아 정말 오랜만에 아들이 좋아하던 그 치킨집에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나니 아내가 옆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힘들었던 것은 나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눈물을 참기 힘들 수 있다. 폭풍 같은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아내에게 눈물을 닦으라고 휴지를 건넸다가 손을 도로 거두고 그냥 폭삭 안아버렸습니다. 그냥 휴지만 건넸다가는 제가 눈물을 숨기지 못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내를 안아주며 잠시 동안 얼굴을 숨겼을 때 눈을 꼭 감고 눈물을 참아볼 요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던 아들이 저희 두 사람을 동시에 끌어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참아보자고 서로를 부둥켜 안은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치킨 하나 시키는데 왜 아까운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저만큼이나 눈물을 꾹 참고 있을 아들의 목소리에서 물기 어린 소리가 느껴졌고 저는 그만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아내처럼 펑펑 쏟아낸 것은 아니지만 덜 잠근 수도꼭지에 물방울 두어 방울이 투둑 떨어지는 것 같은 모양새였어요. 누가 볼세라 아내의 뒤통수를 쓰다듬어주는 척 손가락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이 잠긴 목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콧물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남자가 눈물을 머금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품속을 쏙 빠져나온 아내가 펑펑 쏟아내던 눈물을 닦으며 치킨 먹고 동네 산책을 가자고 하는 바람에 민망한 눈물 시간은 마무리가 되었지만요. 언제 그 가게에 주문하는 것이 불안하고 힘들었냐는 듯 편안해진 마음으로 치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0여 분쯤 지났을 때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배달 기사가 치킨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서로 먼저 나가보겠다며 왼발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고소한 치킨 냄새에 배가 꼬르륵거렸어요. 감사합니다. 치킨을 받고 돌아서려던 그때 배달 기사가 쓰고 있던 헬멧의 고글 부분을 들어올리며 아들을 보고는 놀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 딱 한 글자인데도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어요.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집 안쪽으로 밀며 배달기사를 노려보았어요. 왜요? 그러자 배달기사가 당황한 듯 헬멧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헬멧 안에 눌러진 머리를 털어내며 공손한 자세를 취하는 배달기사의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젊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다시는 만나게 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보게 되네요. 건강은 어때요? 그때 의식이 없어서 한동안은 저도 되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배달기사의 눈은 제가 아니라 저의 등 뒤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에서 점점 놀라는 표정으로 변해가는 아들의 얼굴에 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뺑소니범은 그때 잡았고 그럼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정체는 말로 하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저 기억나요 목소리. 학생 눈 떠. 정신 차려. 하고 화난 사람처럼 큰 소리로 막 울어대던 누군가의 목소리. 아저씨셨군요. 맞죠? 저 사고 나서 누워있는 거 발견해 주셨던 그 아저씨 맞죠? 아들의 말에
저는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리 보답하고 싶었던 사람이 제 발로 우리 집을 찾아주다니. 게다가 예전에 살던 곳도 아니고 이사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다시 만나는 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 싶어 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는 건 배달기사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기억할 줄은 몰랐다고 미소를 짓는 배달기사의 등 뒤로 호강이 비쳤습니다. 그동안 찾고 싶어도 찾을 방법이 없어 찾지 못했던 제 아들을 구해준 저의 가족의 영웅. 저희가 나눈 대화를 듣고 안방에서 부랴부랴 달려나온 아내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양손으로 입을 가린 채 배달기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을 수없이 상상했건만 머릿속은 새하얀 백지장이 되어 저를 그었던 말도 건네지 못하는 바보로 만들더군요. 그때 아들이 나섰습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간 아들이 현관 바닥에 서서 90도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먹고 살기 바빠 구급차를 불러주는 것밖에 못하고 다시 일하러 돌아서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던지. 제발 무사해라, 무사해라. 근데 기도가 먹혔는지 이렇게 무사히 잘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감사하죠, 학생.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는 아들에게 배달기사는 오히려 저희 아들을 보며 무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덩달아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무언가 말을 건네려던 그때 요란한 잡음이 섞인 소리와 함께 배달기사의 주머니에 있던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알겠다는 대답을 한 배달기사가 고개를 숙인 저를 다급히 일으키며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오늘 밀린 배달이 많아서 모쪼록 무사한 얼굴 봐서 정말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정말 많이요. 아직 하고 싶은 말도 꼭 보답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남았는데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서둘러 문을 나서는 배달기사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조금은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모를 목소리를 하고서 부탁하듯 말이 나가게 됐습니다. 바쁘신데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할 수 없겠느냐고. 그 말에 택배기사가 하하하 하고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요. 놀라고 당황스럽고 신기하고 감사해서. 저야 좋죠. 나 살아보겠다고 학생 괜찮아졌는지 한번 수소문도 못 해보고 살았던 게 내내 후회가 되던 참이었는데. 아들이 먼저 핸드폰을 기사에게 내밀었고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제 아들을 구해준 저의 가족의 영웅을 문 밖으로 배웅했어요. 셋이서 치킨을 먹으며 둘러앉은 식탁. 아내는 넉나간 표정으로 날갯살을 뜯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자기가 지금 천사를 보았느냐고. 말하는 것도 보통 사람이랑 다른 것 같다고. 결국 저희는 치킨을 먹다 말고 한 사람은 달력을, 한 사람은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켜고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어떤 날 어떤 음식으로 대접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들은 독수리보다 빠른 타법으로 배달기사에게 문자를 보냈고 얼마 기다리지 않아 배달기사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디데이가 설정된 것입니다. 식사 자리엔 아들과 제가 나갔습니다. 아내는 꼭 전해줘야 한다고 몇 번이고 당부를 하며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고요. 처음 한참 동안 기사님을 수소문하며 찾던 당시에 준비했던 500만 원에 소식을 찾을 수 없음에도 마음 한편에 언젠가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고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모아왔던 500만 원이 모여 1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품에 소중히 품고 아들과 함께 기사님을 만나러 나갔어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어려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안색이 좋아진 것 같다고 인사를 건네니 오늘은 일부러 약속 자리에 나오려고 일찍 마치고 사우나까지 갔다 왔다며 더 나아 보인다면 성공할 것 같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영락없는 20대 특유의 표정이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그렇게 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며 고르고 고른 고기 맛집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사고가 있던 날 아빠가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아빠가 치킨을 시켜서 아저씨가 우리 집으로 배달을 가게 되었고 그 길에 저를 발견하시고 구해주셨으니까. 아들은 고기가 나오기도 전에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자기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
운명 같은 거 믿지 않는데 여자친구한테도 이런 말 해본 적 없는데 아저씨랑 저랑은 운명인 것 같다고. 그러자 기사님도 듣기 좋은지 허허허 사람 좋은 소리를 하며 웃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저 또한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사실 사고가 있은 후부터는 그때 그 가게에 다시 주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도 아들도 가족들이 다 집에 있는데도 그냥 공포스럽고 무서웠어요. 그렇게 치킨을 좋아했던 아들도 간혹가다 제가 퇴근길에 직접 들러 사오는 통닭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엄마 아빠가 그토록 불안해하고 있으니 한참 클 나이에 먹고 싶어도 먹고 싶다는 소리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따라 아들이 꼭 그 브랜드 치킨을 먹자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다시 만나려고 그랬던 건가 봐요. 다시 생각해도 기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있을 때부터 퇴원을 하고 나서까지 아들을 구해준 사람을 찾으려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었고, 그로 인해 사실은 체념을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아들을 그렇게 길바닥에 쓰러지게 한 채 도망가 버린 범인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기사님은 왜 홀연히 사라졌던 건지, 서로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참 많았는데 이제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불판 위에 고기를 쉴 새 없이 굽고 기사님과 저는 쉴 새 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음을 빵 터트리기도 하면서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대화를 나누어 보니 더욱더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준비했던 돈 봉투를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큰 금액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 구해주신 분께 뭐라고 보답하고 싶어서 오랜 시간 동안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가지고 있던 돈이에요.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의자 소리가 나도록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극구 거절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한 거절이었어요. 기분이 상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무례했다는 생각에 얼른 사과를 건넸고 기사님은 말했습니다. 제가 5년만 더 늦게 태어났어도 아드님이랑 친구가 됐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그저 쓰러진 사람을 구한 것뿐인데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게 불편합니다. 저는 돈 봉투를 얼른 눈앞에서 치우며 기사님을 달랬습니다. 어려 보인다 했는데 아들 민규와 5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야무지게 컸을까? 속으로 생각하며 기사님을 다시 자리에 앉히는 것에 성공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말을 걸었습니다. 그럼 저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저희의 대화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기사님은 어머니와 둘이서 함께 살며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기사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음식 배달을 가던 중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한적한 길에서 사고 현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차에 치인 사람은 있는데 치고 간 사람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니 심장이 쿵쾅거렸다고 했어요. 뉴스에서 보던 뺑소니 사고를 직접 보게 될 줄은, 그것도 법인이 달아나 버린 상황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그때의 놀란 마음이 생각나는 듯 말을 끊어가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저도 그때의 상황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힘드시면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괜히. 기사님은 저의 괴로움이 자기 탓이라도 되는 것 마냥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해댔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고 아들은 건강히 잘 살아있는데요, 뭘. 괜찮습니다.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무도 없이 혼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인형은 교복을 입은 학생이었고, 쓰러진 사람이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더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며 물론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지만요. 그냥 아직 살 날이 한참 남은 학생이 자칫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라고 덧붙였어요. 지나가는 차가 잘 없는 거리였지만 이대로 있다간 다른 차에 또 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다른 차가 이상함을 느끼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오토바이로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부터 바리케이트 비슷한 것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까지 해주셨을 줄은 몰랐는데 그때 처음 알고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서 게다가 어디를 다쳤는지 육안상으로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함부로 들고 옮기지도 못하겠더라며 말을 멈추고 호흡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타고 온 오토바이에 태워 병원으로 곧장 출발하고 싶었지만 어디를 어떻게 다쳤을지 모를 사람을 오토바이에 태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며 말이에요. 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지 못했던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말하는 기사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한 줄도 모르고 치킨을 기다리던 아빠의 입장에서 그보다 더 창피하고 미안하고 죄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요? 그때 마침 저희 집 치킨을 배달해 주시던 분이 기사님처럼 좋은 분이었다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것 같다 말씀드리니 아마 그 상황이라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그 누구였다더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며 웃어 보이는 기사님이었습니다. 미소를 짓는 그 얼굴엔 그 어떤 사연도 없어 보이는데 그땐 왜 그렇게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던 건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어볼까 말까, 신뢰가 될까 안 될까 고민을 하는데 기사님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흐르는 피를 지혈하고 의식이 있는지 등을 체크하며 애타게 기다리던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과 경찰에게 발견 당시 상황들을 설명해 주기까지 하고 나니 그제야 제가 일하는 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토바이 짐칸에 들어있던 따뜻한 치킨 포장 박스는 이미 차갑고 딱딱하게 식어 있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이미 배달 예정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큰일 났다. 정신이 없어 계속 듣지 못했던 무전기 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그제야 일제히 들려왔어요. 왜 다음 배달 빨리 안 가느냐고 닥달하는 배달업체 사장님의 연락. 치킨집에서 많이 늦었다고 많이 화나셨죠? 하고 물으니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치킨집에서는 손님이 독촉 전화 전혀 없었다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1시간이 넘어가는데 독촉 전화를 하지 않는 손님이. 두 배는 더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였고 도착했을 땐 현관문이 반쯤 열린 채 아무도 대답을 하거나 나와주시지 않더라고요. 전화는 안 하셨어도 화가 단단히 났겠다고만 생각하고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 치킨 봉투에 환불 금액을 넣어드리고 돌아섰습니다. 배달일 하며 온갖 힘든 일 많았었지만 그때만큼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치킨집으로 독촉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죠. 제가 구급차를 불러준 사고 환자가 배달 가던 집 아들이라는 건 그 후로 한참 동안도 쭉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거든요. 기사님은 그 일이 있고 어머니가 몸이 점점 편찮아지셔서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던 일도 부랴부랴 그만두고 짐도 다 못 챙긴 채 이사를 했다고. 한동안은 너무 어머니 생각에 정신이 없어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고 지냈는데 급하게 이사를 하고 못다 챙긴 짐을 챙기러 잠깐 그 동네에 들렀던 날 치킨집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애타게 기사님을 찾더라고. 알고 보니 치킨 배달이 늦었던 집의 아들이 자기가 구해줬던 학생의 집이라는 걸 알았을 때 보통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머니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 그냥 그만뒀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전해달라고 말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씩 안정을 찾으시고부터는 그때 그 학생이 건강한지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다시 일을 해야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으니 또 머리에서 지워져 갔다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디가 어떻게 아프셨기에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말이에요. 어디가 많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췌장암이셨어요. 수술받고 지금은 좋아지셨고. 그래도 요즘은 웃음이 나요. 어머니께서 이거 참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기도 한데 처음엔 떨어져 사는 게 속 편한데 왜 집까지 옮기느냐고 엄청 역정을 내셨었는데 이제는 곁에 있어 너무 좋다고 그러시네요. 가족이라고는 어머니하고 저 달랑 둘뿐인데 조금이라도 더 젊으실 때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자꾸 웃음이 나요. 애도 아닌데 어머니 품이 너무 좋네요. 조심스러웠던 저의 질문과는 달리
기사님은 활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머니까지 편찮으셔서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건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아들이 우물쭈물 말을 꺼냈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큰 펜션도 운영하시고 사업도 여러 개 하시는데요. 마침 조만간 관리인 일 하시던 분이 떠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쳐다보는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거다 싶었어요. 아들이 꺼낸 뜬금없는 말에 무슨 소리냐는 듯 표정을 짓는 배달기사에게 생각할 틈 없이 뒷말을 건넸습니다. 관리인은 연봉 3천을 줬었는데 배달기사보다는 더 벌어야 하지 않겠냐며 연봉 3천 보장에 수익의 20%, 상여금 200%등 저의 마음이 담긴 설명을 끝까지 들은 기사님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이사 온 이유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도통 무슨 소린지 알아듣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맞은편에 어리둥절한 기사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조금이라도 공기 좋은 곳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살며 지내시면 좋지 않겠어요? 저도 그 동네 정말 많이 다녔는데 참 살기 좋아요. 햇살도 바람도 모든 것이 적당해요. 우리 아들 목숨 구해주신 분이잖아요. 별것 아니지만 부디 뭐라도 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아들은 그날 이후 매일매일을 기사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재차 거절하는 기사님에게 억지로 다음번 약속을 잡고 일어서던 그날, 저는 주머니 속 돈봉투가 부끄럽게 느껴졌었습니다. 어쩌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무작정 돈부터 내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해낸 아들이 기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보답하고자 했던 진심은 기사님의 마음에도 닿게 되었고 아버지의 펜션에서 관리인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이 군대에 다녀오고 대학 생활을 하며 꽃바람을 불고 다니는 사이 아버지의 펜션에도 향기로운 꽃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공기 좋은 곳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어 행복하다고 소식을 전하던 기사님. 아니, 우영 씨가 결혼 소식을 전해온 것입니다. 펜션 근처 아버지께서 새로 하시는 사업장에서 우영 씨를 만났습니다. 제법 어른 티가 나는 얼굴과 옷차림을 하고 머리를 깔끔하게 손질한 우영 씨는 더 이상 예전에 제가 알던 헬멧을 머리에 쓴 우영 씨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 착하고 바르기만 했던 우영 씨의 마음가짐만은 아직 그대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첩장을 주고 싶다는 우영 씨와 식사를 하게 된 식당은 코스 요리집이었는데 우영 씨는 이곳에 새로 나온 디저트가 맛있다며 테이블 위로 식사 주문을 하자마자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드시라고 포장된 디저트를 따로 내밀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냐는 말에 아직 누군가한테 청첩장을 드리는 일이 익숙하지가 않다고 죄송하다고 고장난 기계처럼 버벅거리며 쑥스러워하는 우영 씨. 그 모습이 꼭 예전에 아내와 결혼을 앞두고 온 세상이 저를 위해 굴러가는 것 같은 기쁨과 부담스러움이 혼란했던 그때의 모습처럼 보여 웃음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과 어떤 세상에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우영 씨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좋은 사람인 것은 안 봐도 비디오이고 말입니다. 요즘 일이 그렇게 바쁘다면서 대체 언제 연애도 하고 결혼을 바라보게 되었냐는 저의 말에 우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이 시작되니 그 인연이 바람을 타고 또 다른 좋은 인연을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다 민규 아버님 덕분입니다. 결혼식 와주실 거죠? 소박하지만 편하게 즐기다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우영 씨가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고 와서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을 우리 가족에게도 함께 하자고 말해주는데 우영 씨가 만들어준 새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이 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나? 나는 오히려 우영 씨가 펜션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서 시간이 없어 연애할 틈이 없을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역시 괜한 걱정이었던 거지. 축하한다, 우영 씨. 항상 잘하려겠다고 용을 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늘 잘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면 따로 힘든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둬. 피가 될지 살이 될지는 우영 씨가 새겨듣기 나름이고, 제가 하는 조언들이 이미 완벽한 청년에게 어떻게 와닿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연히 오케이를 외치고 기분 좋게 식사와 대화를 나누던 밤, 제 손에 쥐어진 우영 씨의 청첩장에 괜히 제가 더 울컥하던 것은 왜였을까요? 누군가에게 잘 다듬어진 다정한 말을 듣는다는 것은 꼭 남녀관계의 사랑이라는, 연애라는 감정 안에서만 느끼는 행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말보다 조금은 신경 써서 다듬어진 말을 내뱉는 것, 그게 우영 씨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쁜 가정을 이루고 나니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소식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쁘고 벅차오르는지 몰라요. 어쩌면 꺼져버릴 운명이었을지 모를 저의 아들의 인생에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어준 고마운 분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서 진정 기쁘고 벅차오릅니다. 우리 가족의 영웅이었던 분의 앞날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행복의 불씨가 따뜻한 온기를 유지하며 예쁘게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을 위해 보내는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늘 행복의 불씨가 따뜻하게 타오르기를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